안녕하세요. 명자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무거운 후회와 동시에 가장 크고 소중한 깨달음이 함께 공존했던 그날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기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눈빛은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한창 세상이 작게만 보이고 모든 것이 쉬워 보이던 철없는 나이였죠. 공부는 늘 뒷전이었고 오직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것만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늦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묵묵하게 성실함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살림을 챙기시며 가정을 지키셨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을 전혀 이해하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른이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제 생각의 전부였어요. 학교가 끝나면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오락실, 편의점, 동네 놀이터. 그곳들이 우리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서로의 허세를 부추기고 누가 더 용감한 척, 누가 더 멋있는 척을 하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날도 그런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던 무렵 햇볕이 서서히 가라앉고 골목의 그림자가 점점 길게 늘어질 때쯤이었습니다. 동네 치킨집 앞을 지나가던 중 눈에 익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차체 옆면에는 노란 글씨로 오치킨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듯 머플러 주변에서 희미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가 장난스럽게 한마디 던졌죠. 야, 저거 타면 진짜 시원하겠다. 안 그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상한 합리화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만 빙 돌고 오면 되잖아. 금방이야. 남들도 이런 거 한 번쯤은 해보잖아. 별거 아니야. 바로 그 순간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먼저 말렸다면 그날의 나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야, 한 번만 빙 돌고 오자. 어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치킨집 뒤편으로 몰래 조심스럽게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사람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웅하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골목을 울렸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가슴속으로 차오르는 이상하고도 묘한 짜릿함. 친구들이 놀라면서도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야, 진짜로 켜졌어. 대박. 와, 빨리 한 바퀴만 돌자. 그렇게 우리는 오토바이를 끌고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뒤에서 내 허리를 꽉 잡았습니다. 도로로 나서는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스치고 불빛이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엔진의 굉음 소리, 타이어가 거친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친구들의 신나는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웃으며 동네를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나갔을까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그 오토바이의 헬멧에는 똑같은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치킨.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야, 빨리 도망쳐. 주인이야. 나는 악셀을 끝까지 힘껏 당겼습니다. 오토바이는 미친 듯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세게 불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이 빠르게 줄지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앞이 번쩍번쩍거렸고 손끝은 식은 땀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운전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멀리서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토바이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분노라기보다는 깊고 짙은 허탈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에 불빛이 흔들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무겁게 밀려왔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형사 아저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면허도 없는데 대체 왜 훔친 거냐? 그냥 장난으로. 잠깐만. 그 말이 간신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단정하게 입으신 와이셔츠, 말없이 굳어진 얼굴. 그날의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아빠가 대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치킨집 사장님께 천천히 다가가 두 손을 정중히 모으고 깊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책임지고 대신 합의금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슴 아프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롯이 내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낯선 사람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몇 주 후 나는 직접 검사실에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작고 좁은 방, 커다란 책상. 검사님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면허도 없이 배달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검사님은 깊은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거라. 그 말씀이 내 귀에는 마치 법정의 심판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반성문이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A 사용지 한 장.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수십 번 되풀이해서 적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도저히 멈추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하는 공기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나와라. 그 짧은 한마디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떼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앞에 멈춰 서자 아버지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아라. 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눈앞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한참을 길게 침묵하시던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들아, 오늘 내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장난이 절대로 아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하고 확고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그분의 생계 수단이야. 그걸 너희가 잠깐의 재미와 호기심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일을 전혀 못하게 되고 손님들은 배달을 기다리며 불편을 겪고 가게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그날 생애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반드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오늘 있었던 일은 이제 잊어버려라. 내일 학교 갈 준비나 제대로 해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싸움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노력했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지려고 애썼습니다. 남의 물건은 절대로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공부는 여전히 단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그렇게 크거나 번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농가 밭이 이어진 한적한 농가 마을이었고 버스는 1시간에 겨우 한 대꼴로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아침 7시 5분에 출발하는 첫 버스를 타고 중간에서 다시 한번 갈아타야만 8시 20분에 겨우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통학거리이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힘든 거리였습니다. 그때 나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이렇게 다녀야만 하는 건가? 나는 아들 중에 진정한 아들이었고 그것도 신명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직접 목격했던 그날 이후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결국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여럿이서 돈을 조금씩 모아 중고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번호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돈 주고 직접 산 거니까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당시 내 나름대로의 논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는 절친한 친구를 태우고 학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드넓은 들판 사이를 가로지르는 좁은 길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 들어오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온통 내 편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식탁에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 동네 친구들이랑 재미로 점집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7월, 8월, 9월에 내가 특별히 사고를 조심해야 한대. 특히 바퀴 달린 것 타면 절대로 안 된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때가 정확히 7월 초였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은 묘하게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혹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보신 건가? 그래서 점집 얘기로 애둘러 돌려서 말씀하시는 건가?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따라 오토바이 키를 손에 쥐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절에는 헬멧을 쓰는 게 촌스럽고 멋없는 짓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머리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달리는 게 진짜 멋이었고 헬멧을 쓰고 다니면 겁쟁이 또는 쫄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엄마의 말씀이 계속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헬멧을 꼭 챙겨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월이 지나고 8월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방심했습니다. 괜히 미신 들은 척했네. 그렇게 다시 헬멧을 벗고 아침마다 예전처럼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식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고가 나면 어쩌겠어. 면허만 있으면 합법이잖아. 면허 따면 번호판도 달고 보험도 들고 그러면 사고가 나도 죄는 아니지. 그게 내 논리였고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합리화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걸 신명자의 아들력이라 불렀습니다. 아주 기발한 생각이라며 스스로 대견했죠. 그렇게 원동기 면허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시험 날이었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나는 선생님께 말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조퇴 좀 하겠습니다. 조퇴를 끊고 학교 밖으로 나와 건너편 마을길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죠. 번호판도 없는 그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면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 시간은 11시. 도착해서 서류를 내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이 접수했던 친구였습니다. 야, 큰일 났다. 학교에서 전화 왔어. 조퇴했다고?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연락했대. 빨리 와서 데려가래. 면허 시험까지 남은 시간 30분. 왕복으로 갔다 오면 딱 30분. 조금만 더 밟으면 되겠는데? 시험 놓칠 수 없잖아. 그렇게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뒤에 그물망에 묶여있던 헬멧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헬멧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를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만은 쓰자. 그건 그냥 이유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목숨을 구한 선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태우고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던 여름 정오, 도로 위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면허 시험까지 20분. 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택시 한 대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멈추면 늦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 위를 10초쯤 날았던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릴 적 기억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엄마의 반찬 냄새,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갑자기 머리 안에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건 문방구에서 팔던 주식껌 냄새였습니다. 아카시아 향 같기도 한 그 달콤한 냄새가 코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으급. 몸이 떨리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귀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울며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봐. 구급대원 누나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의식 있으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 전화를 받고 달려오는 동안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내 아들이 불구가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번엔 정말 못 일어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스쳐갔을 겁니다. 119 무전이 울리던 그 순간 아버지의 심장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나를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괜찮아? 많이 다쳤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 이거 친구랑 같이 산 오토바이인데 내가 다 물어줘야겠네. 그 말을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사고로 왼손 등뼈가 부서지고 신장에서 피가 새어나왔습니다. 2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119 전화를 받고 달려오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혹시 내가 죽진 않았을까? 불구가 되진 않았을까? 그 걱정 속에 차를 몰고 오셨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문 밖으론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내 몸은 아팠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이제 다시는 보게 하지 말자. 그날 이후 나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습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배웠습니다. 멋 대신 안전을, 무모함 대신 책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두려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엄마의 무심한 점집 이야기, 그때 내가 괜히 썼던 헬멧, 그리고 119 전화를 받고 달려오던 아버지의 두려움. 그 모든 게 나를 살리려는 사랑이었다는 걸.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잔소리처럼 들리고 운명처럼 찾아오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는 마지막 신호등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멈추라는 게 아니라 살라는 뜻이니까요. 아들은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전화가 오면 딱딱하게 받는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 아들은 부모님의 전화가 울리는 휴대폰 화면이 있기에 인생이라는 삭막한 모래밭에서 부모의 그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자 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